네, 이제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을 봤으니까 이제 비지도학습도 봐야겠죠. 아까 지도학습은 말씀드렸죠. 입력 데이터에 상응하는 레이블이 있다고. 하지만 비지도학습은 보시다시피 입력 데이터에 대한 출력 데이터 또는 레이블 없이, 중요해요. 레이블이 없어요. 없이 입력 데이터에 숨어 있는 분포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여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밑에 예제를 볼까요? 밑에 이제 이게 입력 데이터가 왔어요. 여기에는 레이블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서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묶어줍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묶인 거는 레이블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빨간색 레이블이 있고 파란색 레이블이 있고 초록색 레이블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학습 모델이 비지도학습 모델이 이 레이블을 찾아낸 거예요. 그냥 레이블을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비슷한 분류 안에 있다. 이 친구는 같은 분포나 패턴 안에 있는 거다.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지도학습의 핵심인데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군집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예가 사실은 군집화예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군집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유사성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유사성을 정의를 해야겠죠. 이거는 뭐 거리일 수도 있고 뭐 각종 이제 유사성을 판단하는 그 측정치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데이터가 비슷한가 다른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제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같은 군집, 같은 그룹, 같은 군으로 묶어줘요. 그래서 군집 수와 각 군집의 의미를 임의로 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 줬을 때 이 군집의 의미는 몰라요. 각각이. 우리가 모릅니다. 레이블이 없잖아요. 레이블은 사실 이제 이 데이터가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은 고양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진은 고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하지만 이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출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의미도 우리가 임의로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이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가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군집화 알고리즘 통하면은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은 이 각각 묶인 친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보면서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이거는 보니까 화장품 가게를 제일 많이 가시는 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묶기는 지금 3개로 묶였잖아요. 하지만 이 수도 우리가 임의로 정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은 3개로 묶였지만은 우리 2개로 묶을게. 2개로 묶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게 좀 맞겠죠. 그래서 군집화는 결과가 군집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군집 결과에 대한 군집화된 결과, 즉 각 군집들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큰 나무로 된 트리로 된 그런 분류는 없었지만은 비지도 학습에는 이상시 탐지 활용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좀 유사하겠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왔다면은 유사하니까 같은 군집처럼 묶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데이터가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던 군집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상치 탐지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값을 갖는 이 비정상적인 값이 어노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치. 이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사기 탐지. 갑자기 이제 항상 거래하던 주거래 뭐 고객들이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엄한 사람이랑 거래를 한다면은 이거 좀 뭔가 다른데? 그래서 이상하다 탐지할 수 있는 거고 침입한 거 탐지도 원래 항상 뭐 특정 시간에 뭐 출입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데 갑자기 이상한 시간에 출입문이 열렸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시스템 모니터링도 뭐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이 시스템은 계속 이런 출력값을 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출력값을 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걸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 군집화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데이터가 이런 군집, 요런 군집, 요런 군집. 음. 이거는 별로, 이건 아니네요. 요런 군집, 요런 군집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데이터의 분포인데 갑자기 엄하게 이런 데도 모이고, 이런 데도 모이고, 이런 데도 모여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크기랑 비교해서 요것도 되게 작죠. 요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뭐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군집화랑 되게 유사한 개념이다. 근데 군집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 추정이 있어요. density estimation인데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확률 분포 probability density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비지도 학습 자체가 입력 데이터의 분포, 이 비슷한 친구끼리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친구끼리에 묶여 있으려면은 그 친구가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에서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겠죠. 예. 가령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키, 남자의 키 이런 데이터를 받았다고 쳐요. 치면은 그 키를 다 받으면은 대충 분포가 한 173이 평균이고 그 사이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바로 확률 분포를 추론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사실은 비지도 학습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확률 분포 기반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평균이 113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상위 5%의 키인 사람, 뭐 192 이런 사람, 아니면은 뭐 하위 몇 프로의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확률 분포를 구하면은. 또는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분포를 알면은 이 분포로부터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특정한 분포를 가진 가령 정규 분포 평균이 173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뭐 얼마인 이런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여기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생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비지도 학습의 또 다른 예시로는 차원 촉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특성값 또는 입력값, 공간을 저차원의 공간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 데이터가 사람은 이제 키, 몸무게,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적은 게 변수로 설명할 수가 있어. 왜냐? 키가 커지면은 몸무게도 커질 확률이 높잖아요. 키 큰 사람이 몸무게가 무겁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몸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키랑 몸무게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어느 정도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키나 나이만 가지고도 키, 몸무게, 나이 같이 있을 때처럼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차원 축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은 일정 부분 정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데이터의 크기, 사이즈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비슷한 정보량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무게라는 걸 버리면서 정보가 손실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원래 데이터랑 비슷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키랑 몸무게가 서로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뭐 데이터 압축, 당연히 이제 또 사이즈가 줄었으니까 원래 이제 변수가 3개에서 2개만 쓰니까 데이터가 압축됐겠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가시화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데이터 가시화에 왜 쓰이냐? 우리가 보통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차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키, 몸무게, 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죠. 성별, 또 뭐 있죠? 뭐 발 크기, 뭐 이런 거.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어떻게 할까요? 이 지금 5개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2차원 그래프 또는 3차원 그래프잖아요.
3차원 그래프 이렇게 해서 막 그리는 게 있어요. 4차원 그래프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 전체의 분포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5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써야 돼요. 2개 또는 3개.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데이터 가시화를 한 용도로 이제 많이 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표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게 차원 축소했을 때 정보가 손실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대한 정보를 덜 손실하고 싶어. 더 나아가서는 이 차원을 축소한 데이터를 다시 압축 해제를 했어요. 그럴 때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거야. 예. 이런 걸 하는 학습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데이터가 얼마나 원래 정보를 잘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측정해서 최대한 잘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뭐 그런 학습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차원 축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지도학습은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응되는 레이블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입력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큰 차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기계학습 모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2개는 깔고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에 얘기할 각종 이제 뭐 준지도학습이니 자기지도학습이니 강화학습이니 이런 거를 모르셔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가 뭐고,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고, 어떤 예시가 있고, 비지도학습은 예시가 뭐고, 어떤 분류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비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른 이제 기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